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옹쌤 문학의 최광웅 선생님입니다. 너희 월간 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속어법, 그걸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월간 옹쌤 문학에서 오늘 선지속어법 관련된 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일단은 선지속어법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조금 선택지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가,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시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눠가지고 선택지 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일단은 시문학 관련돼서는 선택지를 지울 때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인 설명 혹은 작품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묻는 선택지의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가 가장 첫 번째. 빠밤,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종결 어미를 놓고 다시 어떻게 끝나는지, 다시 어미와 관련돼서 문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어지는 선지를 우선선지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종결어미가 의문형이다 혹은 명령형이다. 종결어미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다시 종결어미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에서, 작품에서 문장의 끝부분만 확인하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냐, 가, 까, 랴 이 정도.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통해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러면 의문형 종결과 서리적 표현이 냐, 가, 까, 랴가 겹쳐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니야. 즉 서리적 표현은 다른 말로 강조를 위한 것이다. 다시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요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의문형 종결로 끝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커다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이라는 부분들은 의문형 종결로 끝나긴 하지만 강조를 위한 부분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지. 예전에 어떤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 뭐뭐 고로 끝나는 거였어. 근데 이 뭐뭐고라는 거고도 가시리 있고 나는 해가지고 고로 끝나는 건데, 이것도 뭐에 들어가는 거지? 의문형 종결로 끝나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맞는 말이었다라는 거지. 묻는 말이었으니까 의문형 관련된 거 기억하면 오케이. 자, 감탄형 어미는 무엇 라, 구나, 아 라는 것들이 다 감탄형 어미에 해당하는 건데, 너희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명령형 어미의 라, 헷갈리면 안 돼. 명령형 어미의 라는 보아라 뭐 이런 건데, 뭔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건데, 자, 깜짝 놀라거나 혹은 어떤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형과 기본적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구분해 보자.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감탄형 어미는 끝에만 딱 체크할 것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문맥까지도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정적 감정 전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격정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선지가 나올 때가 있지? 감정을 최대한 어떻게 한다? 절제하여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감정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이런 어미로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는 것들이니까,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보통 감정을 절제하는 것들은 어미, 즉 서술어 자체를 많이 줄이거나 생략해서 명사형으로 끝낸다거나, 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문장을 좀 더 짧게 한다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감정을 절제한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말을 건네는 어투는 구나, 네, 그 다음에 야,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을 건넨다. 또 모두 우리 배운 선지들이 있었죠. 묻고 답하는 방식, 그지? 그 다음에 부르는 말을 사용하여. 이게 다 같은 류의 말들이야. 그래서 어미만 확인해도 선지를 소거할 수 있는 우선 선지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단호한 의지 같은 경우도 어미를 보고 지워지는 거지. 정리할게. 단호한 의지, 말을 건네는 어투, 부르는 말, 묻고 답하는, 격정적 감정, 감탄형 어미, 서리적 표현 혹은 종결 표현, 종결 어미 등등의 말들은 우선선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관련돼서 어미를 통해 지울 수 있더라. 그런 팁을 너희들한테 드리도록 할게.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과 행의 중요 선택지를 확인하라. 빠밤. 행과 연에서 너희들 기본적으로 공간적 배경의 시상이 어쩌고 저쩌고 라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계절적 배경을 통해 이런 배경과 관련된 선지들이 나올 때가 있어. 얘네들은 너희들 뭐 해질녘, 황혼무렵, 그 다음에 바라보니, 뭐 운동장 이런 부분들은 다 관련돼가지고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공간, 시간, 장소시어, 시간시어로 나뉘어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정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나 혹은 통사구조 반복, 이거는 우리가 문장의 구조나 형식이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대꾸라고 칭하는 부분들이지. 그러면 대꾸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문장이 연달아 연속으로 2회가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대꾸라고 치고, 통사구조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는 이야기했어. 이런 어떤 말들에 대한 차이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시어를 통해 이 애상이라는 거는, 애상이라는 말 자체가 슬픔을 의미해. 그러면 그냥 슬픔, 시련, 아픔과 관련된 게 그냥 나올 때도 있고요. 애상적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은 뭐가 되겠니? 주로 뭐하고도 연결하냐면 여기 자연물을 활용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객관적 상간물 같은 경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저 새도 슬피 울고 있구나, 뭐 내 마음과 같구나, 이런 것들도 애상적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용어 혹은 요소들로 가능성이 있겠지. 그 다음에 직접 드러낸다라는 게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요 어쩌고 저쩌고. 직접 드러낸다라는 건 감정어를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하면 직접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감정적으로 드러내요 란다라는 부분들은 비유적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감정을 좀 돌려서 말하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성은 있겠지. 그러면 직접 드러낸다라는 건 첫 번째 무엇? 감정어를, 서술어를 직접 쓴다. 애상적 정서라는 거는 무엇? 이렇게 애상과 관련된 감정어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상황이 슬프다라는 것들을 에둘러 돌려 말하는 경우. 그래서 선택지에는 화자의 감정을 우의적으로 말한다 라는 것들도 가능성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권계라는 거는 뭐냐면 교훈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르치는 것, 그치? 그러면 경세도 뭐죠? 가르치고 깨닫는 것, 화자의 깨달음을 주는 것, 경세적, 권계적 태도, 뭐 교훈적 태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연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 바위와 같이, 혹은 바위를 바라보며 나도 저런 바위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원했어. 혹은 바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바위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자연물을 활용하여 경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거 기출 많이 됐던 거야. 자, 회상의 방식이라는 선지가 나오거나 혹은 삶을 되돌아본다라는 말이 나오면 던, 이런 과거형 어미와 관련된 뭐뭐하 더라라는 것들 있지. 이런 말들을 찾으면 돼. 이런 말들이 보여야만 이 선지를 지울 수가 있어. 어떤 건지 알겠지? 너희들이 선지 지울 때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구체적인 어떤 게 보여야 돼. 대상의 부재라는 말도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재한다라는 거는 님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요. 그러면 시문학 선지에서 표현, 심상을 확인하라. 빠밤. 표현, 심상을 확인하라가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즉 선택지 중에서 연과행을 구분하는 내용 선지, 전체적인 설명과 관련된 선지, 표현과 관련된 선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큰 부류를 나눈다고 쳤을 때 반어 역설 선지 많이 나오죠. 즉 문맥을 통한 게 반어고요. 역설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도 선지를 소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비유적인 표현은 비유라는 말 자체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직유도 비유고, 은유도 비유고, 의인도 비유고, 풍요도 비유고, 대유도 비유고, 비유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 이런 부분들도 다 비유에 들어가는 거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비유라는 말의 선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런 처럼, 같이, 듯이처럼 어떤 그 직유적인 것들이 나올 때가 많죠. 이런 선지를 지울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의인법의 유무를 확인하니까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그러면 의인법이 되는 거고요. 이게 굳이 어떤 생명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건지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건지 조차도 구분해야 될 때가 존재할 수는 있어. 기억하시고,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 등등을 확인해라 라고 선생님 정리했는데, 통상적으로 음성상징어에 의태어와 의성어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긴 하지만, 의성어와 의태어 역할로 무조건 음성상징어를 딱 구분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어떠한 단어, 뭐 뚝뚝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그랬죠.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도 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지에는 음성상징어와 관련된 선택지들이 나오고 있다. 다시, 음성상징어를 통해 땡땡땡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음성상징어라는 선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를 흉내낸 말인지 모양을 흉내낸 말인지를 정리할 것. 색채와 관련돼서는 색채어의 사용, 색채 대비, 색감을 드러내는 말, 그지? 그 다음에 색을 나타내는 말 등등의 말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 요런 요소들을 너희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색을 나타내는 시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파란, 흰 뿐만 아니라 색감을 드러낸다라는 경우는 그냥 바다 혹은 하늘, 뭐 불 이런 부분들도 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지? 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굳이 색채어라는 말이 나오면 파란이라든가 아니면 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색깔을 나타내는 게 색채어고, 색감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색감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색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거나 색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색깔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해나 바다 이런 거고는 색감이나 색깔의 이미지를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좀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돼서는 공간각이 기출이 한번 됐기 때문에 공간각에 대한 개념도 정리할 것. 그 다음에 감각과 관련된 건 다양한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2개 이상의 감각이 확인되면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문학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고요. 소설 선택지 소고 3가지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역시 해보도록 할게. 일단은 서술사과 관련된 선택지들이 되게 많아, 소설에서는. 그래서 소설 선지에서는 서술자와 인물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거든. 자, 그러면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도입한다. 이 선지야.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도입한다. 이 선지야.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왜 이러니 이거 진짜. 나가 나오다가 특정 인물로 바꾸게 되면 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특정 인물이 이야기를 전개해. 그럼 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돼. 그럼 서술자가 교체된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들아, 소설에서 서술자가 잦은 교체를 통해 어쩌고 저쩌고 뭐 잦은 서술자의 교체가 블라블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 그리고 서술자의 교체를 확인하려면 뭐 난소고 같은 경우도 영호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동생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 부분들은 너희들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어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서술자의 교체 선지가를 지울 수가 없어. 그냥 느낌적으로 여기 이렇게 두 부분 나왔을 때 여기 앞에는 누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만일에 구분이 되는데 확실하게 여기는 나가 얘기하고 여기는 특정 인물이 얘기하고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선지는 지울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관찰하여라는 선지를 지우고 싶으면 나가 등장하여 인물의 심리나 생각 등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 다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관찰해야 돼. 그럼 보통 서술자가 나인 경우들이 많고요. 나가 누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만 이 선지를 지울 수 있지 다른 경우는 지울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한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말투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뭐구나, 뭐뭐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그러면 편집자적 논평이 되려면 서술자가 작품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나 내용들이 존재해야 돼. 그지? 그러면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너희들이 특정 어미를 활용을 하거나 혹은 확인을 해서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춘향이 우는 모습을 보니 참 혼자 보기는 아깝구나, 혼자 보기는 아깝더라 이런 말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소설자가 작품에 개입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가 반복 교차한다라는 건 던이라는 어미와 이다라는 어미. 자, 그러면 정리할게. 너희들이 소설에서 특정 선지들을 제거하고 싶으면 서술어 부분들의 어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근거를 반드시 찾고 지우자.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황 같은 걸로 지우지 말고, 그치? 요런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서술이라고 정리가 되면 시간과 관련된 어휘는 나와줘야 돼. 어제 아침, 뭐 1시경 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뭐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뭐 3경이 돼요, 이런 말들 있지.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찾기 어렵다, 지울 수 없다. 그냥 왠지 내 느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근거들을 찾고 지우는 습관을 갖자. 그래야 너희들이 선지를 제대로 지울 수 있어. 그 다음에 대화 서술은 너희들이 이거는 양을 보시면 돼요. 대화가 많은지 서술이 많은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선지속어, 소설의 두 번째 선지속어는 의식의 흐름. 이것도 주로 행동이나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것들이 계속 연속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면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그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이야기해. 주로 이거는 1인칭일 때가 많겠지. 그지? 행동이나 대화보다는 나의 생각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면에 공감한다라는 것도 역시 서술어 중심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 내 생각이 누구누구와 같다라는 말, 같다라고 하는 말,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공감이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단어들 있죠. 아예 그냥 연대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정 단어는 그 시대에만 사용된 말, 보호순사는 일제강점기 때만 썼던 말이고요. 인공위는 6.25 전쟁과 관련된 단어였죠. 이런 건 선생님, 만일 이런 단어를 모르면 어떡해요?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들은 보통은 너무 생소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보기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정 시대의 몇몇 단어들은 소설을 통해서 너희들을 조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의도적 고사를 오용한다. 이 선지도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오용한다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야. 그럼 화자가, 다시 서술자겠죠, 소설이니까. 서술자가 고사를 일부러 잘못 사용하게 한 인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풍자적 태도, 이 인물이 무식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예를 들면 분산탈출 같은 경우에 고사성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풍자를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 잘못 사용하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도 하나 기억하면 좋고요. 빈번한 장면 전환, 이것도 하나 알아도 중요한 팁인데, 장면이 전환되려면, 다시 소설에서 장면이 전환되려면 시간이나 공간의 등에 대한 배경이 바뀌셔야 돼. 이렇지 않고는 장면이 전환될 수 없어.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외부 내부 이야기는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어떤 어휘를 확인하셔야 돼. 즉 과거로 간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부 이야기를 알려주는 어떤 표지어라고 그러죠. 그 말들이 존재하시고 단락이 바뀌어요. 보통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단락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확실한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가 구분되어 있다는 선지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특정 선지를 지울 수 있는 몇몇 방법과 지우기 위한 내용들이 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전형적 인물이라는 선지가 있어. 얘는 어떤 그 대표적인 성격이 드러나야 돼. 착함, 악인, 효, 이런 것들. 그치?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 소설문학 세 번째 선지속어, 표현상 특징과 작품에 대한 설명 선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 현학적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려운 한자뿐만이 아니라 외래어, 외국어 등의 말들을 사용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국문학에서 나오는 현학적 표현이 한자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록을 조금 해놓긴 했는데, 보통 이제 고전문학에서 양반들을 비꼴 때 일부러 어려운 말들을 통해서 한자어나 혹은 어려운 단어들을 통해 쉬운 어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단지 사세요 이런 것도 다 현학적 표현이잖아. 그런 것들을 현학적 표현이라고 한다. 구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들을 구어라고 해. 그러니까 방언은 사투리죠. 그래서 방언과 구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사투리를 찾아보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어는 어미 같은 것들을 보면 돼. 뭐뭐구나, 뭐뭐네, 뭐뭐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구어다.
세밀한 묘사. 이거는 너희들 왜 소설 중에서도 묘사 부분들이 되게 강조된 소설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은 표현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 소설은 사건 중심이다 보니까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가 많을 텐데 표현법들이 많은 것들은 세밀한 어떤 묘사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비유적이고 감각적인 단어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언이라는 것은 전하는 말이 전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하는 말, 누가 하더라, 누가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라는 부분들이 전언이다.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라는 부분들도 역시 서술어 파악이 중심이 될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본 선지속어법들을 결론을 지어보면 뭐지? 어떤 선택지를 지을 때 특정한 방법이나 혹은 과정들이 본인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서술어나 내용들이 보통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뭔지 알겠니? 자, 그러면 공부하고 연습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